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독교 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이제 사업을 한교총이 그 사업을 따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문화를 좀 알리고 보존하는 차원의 프로젝트를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2분하고 남장로의 선교사 3분, 그래서 레이놀즈, 이놀서라고 잘 알려져 있죠. 레이놀즈랑 우리 남장로의 최초 7인 선교사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유진벨은 목포, 광주 스테이션을 설립하신 분이고, 우리 남장로의 전남 지역 선교의 선구자시죠. 인돈 선교사님의 장인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유진벨의 따님하고 인돈 박사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돈, 이렇게 세 분을 이번에 다루게 됐는데, 그거를 우리 한남대학교 인돈학술원에 의탁을 해서 저희가 그 연구를 했고, 제가 이제 인돈 박사님 부분을 맡아서 학술 연구,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드린 요게 학술 연구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기도 썼습니다. 이번에 전기가 기존에 여러 편 나와 있는데 제가 새로 다시 썼어요. 그래서 그 전기도 아마 이제 곧 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제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은 전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한교총에 의뢰해서 나오는 사업 중에 일환이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1912년부터 40년대까지, 그러니까 인돈 선교사님이 12년에 들어오셔서 60년에 은퇴하실 때까지 48년을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40년에 일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다가 1946년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실 때 남장로의 선교 재건위원장으로 들어오셔서 선교사들 복귀하기 전에 일제에 의해서 무너진 선교 재산 같은 거 다 정리를 하고 선교사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인돈 선교사님이 그 작업을 하셔서 미국으로 또는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46년부터 60년까지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6년 정도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인돈 선교사님이 1940년부터 46년까지 뭘 하셨나? 미국의 남장로교 해외 선교 본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 쫓겨나고 쉰 게 아니라 6년 동안은 미국 본부에서 선교사들 발굴하고 파송하고 선교 자금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돈 선교사님의 48년의 선교 역사가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1940년대까지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되, 주로 이제 교육 선교 관련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드린 논문이죠. 논문, 이 강의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 후에 한 1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서로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돈 윌리엄 린튼입니다. 윌리엄 엘더만 린튼. 인돈 선교사님이 지금 4대째 선교사 가문이라 그러죠. 유진벨로부터 시작해서 인돈, 그리고 인돈의 두 아들 인휴, 인도아. 인돈 박사님 아들 4분이 있었는데, 윌리엄, 그 다음에 유진, 그 다음에 휴, 4번째가 드와이트. 아드님이 4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1950년대. 그러니까 인돈 선교사님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한국 선교 역사상 3대째 선교사 가문은 우리 집안이 처음이다. 그렇게 이제 선교 편지에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인휴 아들 2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인요한 박사님하고 인세반 박사님하고, 인세반 박사님은 지금 유진벨 재단 만들어서 결핵 퇴치 사업 하고 있죠.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퇴치 사업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요한 박사님은 요즘 뭐 연예인 같은 분이시니까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제가 사실 인돈 전기 쓴 것도 인요한 박사님 때문이에요. 올해 7월에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셔서, 그래서 그걸 맡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세반, 인요한까지
따지면 4대인 거죠. 유진델, 인돈, 인유, 인도와 그리고 인세반, 인요한 이렇게 해서 4대째 선교사 가문입니다. 거기 이제 인돈이라 그랬는데 신흥학교에 가니까 인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남장로의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한국 이름을 자기들이 지었어요. 선교사 연례 그 인포메이션 선교사님들 개인 정보란에 보면은 미국 이름하고 본인들이 지금 한국 이름하고 한국 이름 옆에 한자까지 넣어놨는데 인돈이 맞습니다. 인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린튼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윌리엄 린튼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인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를 보시면 남장로의 선교가 언제 시작됐는가? 1892년에 남장로의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선교회가 여럿 들어왔죠. 그런데 이 한국 선교회라는 큰 단체가 있어서 거기 소속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각각 교단 파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알렌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북장로회,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입니다. 1884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1885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 시작은 1884년이다. 제일 처음 들어온 선교사는 북장로의 알렌이다. 그리고 1885년에 북장로의 언더우드, 북감리회의 아펜젤러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남감리회, 그리고 남장로회, 그리고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다 어디 파송이냐면 교단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은 다 교단 파송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들어오면은 교단 파송 선교사니까 서로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관계가 안 좋았을 것 같죠. 막 서로 경쟁하면서. 지금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의 적은 누구냐? 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인데 선교사의 적은 동료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경쟁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앞으로 좀 고민해 볼 때. 근데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장로교만 해도 4개 장로회가 들어와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이 선교회 4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었다. 이 나라도 다르고 교단도 다른데 장로교회 하나 장로교회를 만들었고요. 신학교도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하나 만들어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교육자를 양성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장로회 연합공의회가 있습니다. 장로회 연합공의회는 이 장로회 선교회가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선교로 협력하는 기구입니다. 그걸 만들었고 장로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한 복음주의 선교 연합 공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한 복음주의 선교 연합 공의회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까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하는 기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때 한국의 성경과 찬송은 연합 공의회에서 함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느 교단인지 성경이 다 똑같고요. 찬송가도 다 똑같아요. 근데 미국을 가보면 교단마다 다 달라요, 찬송가가. 그러니까 한국은 교파 선교를 했지만 들어와서 서로 싸운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선교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국 선교 그 지도를 보면은 제가 이제 지도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선교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장로교를 보면 북장로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북쪽에서 왔으니까 서북 지역을 맡았습니다. 서북이 어디냐면 평안 남북도, 그다음에 황해도, 그리고 경상북도 북장로회가 맡았고 남장로회는 남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을 맡은 거예요. 나중에 충남 지역까지 맡은 거예요. 호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호주는 더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 들어온 부산과 경남을 호주가 맡은 거예요. 호주 장로회가. 캐나다는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보다 북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 남북도를 맡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 지역을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서로 이게 땅 떠먹게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갈등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선교연합공의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단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와서 서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또 같이 연대하면서 선교를 했다. 이게 저는 한국교회 성장의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92년에 한국 선교를 남장로회가 시작을 했는데 1893년에 구성된 장로교 선교연합공의회에서 이 남장로회가 맡은 그 지역이 충청과 호남 지역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남장로회가 선교를 맡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이제 답사를 시작했던 때가 1892년에 충청 지역을 답사를 했고 1893년에 전주와 호남 지역 답사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894년에 전주에 선교 기지를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전주에 제일 먼저 들어오신 선교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테이트 선교사 남매입니다. 최의덕, 최마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은 이 전주 예수병원의 초대 그 원장을 하셨던 잉골드 분하고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는 남장로의 7인 선발대 중에 하나이고 들어오셔서 전주에 최초로 들어와서 스테이션을 만들었다. 여기 이제 이 스테이션이란 말을 제가 이제 하는데요. 스테이션. 이게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션 이렇게 쓰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선교 지부입니다. 선교 지부. 그러니까 남장로회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션이 전주가 제일 먼저 1895년에 시작합니다. 원래 1894년에 들어왔는데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시작을 못했고 다시 철수했습니다. 서울로 갔다가 어느 정도 잦아진 다음에 1895년에 와서 전주 스테이션이 개설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군산입니다. 군산은 1896년 바로 1년 후에 스테이션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포입니다. 목포는 또 1년 뒤 1897년에 열었고 그 다음에 광주는 조금 늦죠? 1904년에 열었고 그 다음에 순천입니다. 순천은 1912년에 열었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이 대전이에요. 대전은 해방 후에 1948년에 스테이션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장로회는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그리고 해방 후에 대전 이 6개의 스테이션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제 말기에 군산은 매우 초토화가 됐어요. 학교 불나고 뭐 여기 일본 사람들이 선교의 땅 다 팔아먹고 그래서 군산이 가장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다른 선교 스테이션은 다 이제 다시 재개를 했는데 군산은 스테이션 재개를 못했어요. 당시에 이제 군산 노회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군산에도 스테이션 다시 좀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선교사 인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군산 스테이션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대전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산의 자금을 대전으로 집중시켜서 군산 재건 자금을 가지고 대전 스테이션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 스테이션은 군산의 재건 자금으로 마련돼서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스테이션에는요, 몇 가지 이제 미션 컴파운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션 컴파운드. 이 미션 컴파운드는 우리가 선교사 뭐 영례, 경례 뭐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일단 선교사 사택이 있고요. 이분들 집을 져야 살잖아요. 사택이 있고 사택.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가 있고 학교는 반드시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두 개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에는 선교사 사택은 당연히 있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남자학교, 여자학교, 그다음 병원이 있고 예를 들어 전주에 가면은 전주에 교회가 있죠. 서문교회. 그다음에 남학교, 신흥학교, 여학교, 기전학교,
병원, 예수병원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이 돼 있죠. 이게 선교사 군내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군산에도 구암교회 있죠. 그 다음에 남자 영명학교, 여자 멜볼겐 학교, 그 다음에 병원, 군산에도 예수병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포도 마찬가지예요. 목포도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병원. 목포에 프렌치 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광주, 뭐 잘 아시는 대로 광주에도 교회가 있죠. 광주에 양림교회가 첫 번째 교회냐, 광주 제일교회가 첫 번째 교회냐 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던데 광주 제일교회가 첫 번째죠. 양림은 나중에 생긴 것이고. 근데 교회사적으로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서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더라고요. 역사 공부 잘해야 됩니다. 남자 학교 있죠? 광주 숭일학교. 그다음에 여자는 수피아. 병원, 광주 기독병원. 병원도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레이암버 병원이라고 그랬다가 제중병원이라고 그랬다가 기독병원. 지금은 이제 광주 기독병원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그렇고 순천도 교회, 그다음에 매산 남학교, 매산 여학교. 병원이 참 안타까워요. 당시 순천에 있던 병원이 알렉산더 병원이라는 데입니다. 알렉산더 병원. 안역산 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 기금을 줘서 이 병원을 지었는데 당시 알렉산더 병원은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못지않은 그러한 기술과 또 선교의 역량을 갖고 있었던 병원인데 일제 말기에 초토화가 됩니다. 이거 다시 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순천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안력산 병원 이 기념관 만들어서 이 역사 재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 많아요. 도초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순천에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애양원. 그러니까 한센인 치료하는. 그러니까 애양원은요 학교인 동시에 교회인 동시에 병원이고 동시에 거기 그 가족들 사는 공동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양원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애양원은 병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교회가 있고요. 거기 안에 학교가 있었고요. 거기 집단 생활시설이 있었습니다. 애양원은 순천 스테이션의 소속이에요. 대전에는요 없어요. 교회 따로 짓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한남대 건너편에 오종교회라고 있습니다만은 오종교회는 한남대를 건설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 한남대 땅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선교에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남학교, 여학교 따로 짓지 않았고 병원 없습니다. 이 대전은 딱 하나, 고등교육. 그래서 대전대학. 이 대전대학이 이 영어로 대전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대전대학인데 원래 번역하면 영어로 약자로는 TPC예요. TPC. 그래서 이 TPC가 뭐 약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대전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예요. 그럼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전 장로회 대학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싫어했어요. 신학교 같다 이거예요. 장로회 신학대학 같다 이거야. 그래서 장로회 빼고 그냥 대전대학으로 해달라 이렇게 좀 데모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그냥 대전대학 했는데 선교 보고서에서는 항상 대전 프레스비테리안 칼리지. 지금은 이게 한남대학이 됐죠. 뭐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 역사 지금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대전대학에서 한남대학 됐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남대학은 남장로회가 세운 대학이다. 기독교 대학이다. 그래서 대전은 다른 거 없이 바로 하나만 있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지금 발견하셔요? 선교사들이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선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선교는 뭘 의미했냐?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보통 선교 그러면은 전도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이거 복음 전도하는 데죠. 저 복음 전도 했어요. 사람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해야죠. 복음 전도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 전도 어떻게 할까요? 노방 전도도 해야 되겠고 가가호 방문도 해야 되겠고 뭐 부흥회도 해야 되겠고 성경만 만들어서 사람들 성경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선교하나요? 교육 선교입니다. 학교 만들어서 여기서 공부시켜야 되고요. 공부한 사람들 지도자로 키워서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 선교가 올바르게 그 다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거 의료 선교라고 했습니다. 의료 선교는 뭘까요? 우리 남장로회 선교회가 선교 사업하면서 의료 선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영어로 Christianity in Action. 제가 여기서 막 영어 쓰고 막 그래도 괜찮나요? 용서하십시오. 혹시 뭐냐를 그 Christianity in Action이란 말을 썼는데 이 행함이 있는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호남 지역에 선교했다고요. 남장로회가. 근데 지금 2015년에 종교 인구 조사를 이렇게 통계청에서 하는데요. 10년마다 한 번씩 종교 인구 조사라는 걸 합니다. 2005년이 이제 그 전이었고 10년 있다가 2015년에 했고 앞으로 2025년에 또 한 번 하겠죠. 근데 그 종교 인구 조사를 보면은 기독교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이제 서울, 뭐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이고 그런 데겠죠. 그런데 이제 경상도 지역은 10% 정도대예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호남 지역은 거의 40%대입니다.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호남 지역은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또 높을까요? 확실히 높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종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비율이 낮은 경남, 경북 지역은 불교가 한 20, 30% 되고 호남 지역은 기독교가 40% 거의 50%까지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세가 좀 약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 남장로회 선교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남장로회 이전에 최고의 성공적인 선교는 북장로회가 평양에서 이룬 성과예요. 그래서 평양이야말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서북지역, 여기서 말하는 서북지역이란 평안 남북도와 황해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해방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기 전까지 기독교의 3분의 2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평양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숭실 그 대학도 선교회가 연합해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그것도 평양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신학교가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 있었나? 거기가 센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북 지역에서 북장로회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근데 분단이 되는 바람에 끊겼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서울과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서북 지역의 성공과 견주어서 선교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바로 호남, 남장로의 선교예요. 그럼 남장로의 선교는 왜 성공했을까? 라고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 통전적 선교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통전적 선교. 통전적 선교. 뭐 이게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합니다. 홀리스틱 미션.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람이 영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이 다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만 고치면 안 되잖아요. 마음도 고쳐야 되죠. 마음만 고치면 안 돼. 영혼을 고쳐야 되잖아요. 전인격이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만 온전케 하면 돼요? 사회도 고쳐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선교를 가리켜서 통전적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통전적 선교. 남장로회가 전도만 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신분의 차별을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남장로회 학교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나 집안이 가난한 애들, 학교 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교회 학교 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공부를 탁월히 잘해. 영어를 잘해.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아주 높은 수준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도 학교를 좀 보내야 되겠다. 거기서 뭘 배웁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이제 최고의 발전된 학문을 배우겠지만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보냐면은 야, 신분이나 계급이나 무슨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걸 느끼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면목을 보았다. 기독교의 진면목을 학교에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선교는 전도만으로 선교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잘 운영하면 학교를 통해서 사람 길러서 이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건물 짓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길러야 이 사람들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세우고 사람 키우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학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은 뭡니까?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있죠? 그 예수병원 이름 누가 지었어요? 예수병원이라고, 지저스 하스피털이라고 누가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병원,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겁니다. 선교회가 두 가지 정책을 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치료비 내라. 돈 없는 사람은 선교회가 치료비를 대서 고쳐준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아파도 병원 못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죠. 멀리서도 옵니다. 심지어 섬에서도 오고요. 산골에서도 오고요. 제 발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병만 고쳐줍니까? 마음도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고 삶을 회복시켜주니까 이 병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선교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남장로의 선교는요, 다른 어떤 선교에 비해서 이 통전적 선교를 제일 잘한 선교이고, 저는 그것이 억압받고 고통받았고 수탈당했던 호남 지역에 특히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저는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종교가 귀족 계층의 이익에 머물면 그런 종교는 그 이익이 사라지고 권력이 사라지면 없어져요. 그런데 종교가 사람들의, 특별히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심기잖아요. 정권이 바뀌든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오래가고 영원한 거예요. 남장로의 선교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Christianity in Action이라고 말해요. 행함이 있는 기독교, 말로 떠드는 기독교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기독교, 삶의 증거가 있는 기독교, 이런 뜻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장로에는 이 교회 세우고 전도하는 일이 직접 선교다라고 명명했고, 이거를 간접 선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장로에는 직접 선교, 간접 선교.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선교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선교인 거예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병원에서 사람 고쳐주는 거는 전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간접 선교라고 말했다고. 근데 남장로에는 그런 말을 하질 않았어요. 직접 선교가 어디 있고 간접 선교가 어디, 다 똑같은 선교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기 광주에 오웬이라는 선교사 압니까? 클레멘트 오웬이라는 분? 그 광주에 가면 오웬 기념각도 있죠? 그분이 버지니아 대학에서 의학 공부한 의사 선생님인데, 거기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이기도 해요. 그분은 한국에 와서 의사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전도일 하시다가 순회 전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1909년에. 그러니까 남장로의 모든 선교사는 그 팔러시가 정책이 뭐냐? 모든 선교사는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팔러시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을 맡아도, 인도 선교사님이 여기 전주의 신흥학교 교장할 때도 교회 6곳을 맡아서 했고요.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학교가 이제 더 못하게 됐을 때 폐교를 하고 나서는 이제 60개를 맡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님이 그 교장 일한다고 교장 일만 한 게 아니고요. 시골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까지 해야만 했어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선교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매우 그 집중적이고 통전적인 선교를 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힌트가 생길 겁니다. 어떤 힌트요? 유독 남장로의 선교사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죽고 또 가족이 죽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서 유독 남장로의 선교사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선교사 묘역이 있죠. 광주에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더 복음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교회가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1921년에 지리산에 선교사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공식 이름이 뭐냐면은 Summer Resort예요. Summer Resort.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요. Summer Resort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좀 드십니까? 뭐 하나 리조트 막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완전히 뭐 그냥 놀고 먹고 지냈다. 여름에 어디 뭐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겼다.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그냥 판잣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도 바꿔요. 썸머 리조트가 아니고 그 미션 캠프라고 이름 바꿉니다. 캠핑하는데요. 왜 했나? 제가 여기도 글에도 써놨지만은 1921년에 이거 자꾸 선교사들 병 걸려 죽는다. 이 가족들이 이 전염병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맨날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름에 한 주간, 두 주간이라도 또는 아픈 사람은 한 달, 두 달이라도 쉬면서 재충전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캠프를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1922년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회 이름이 처음에는 썸머 리조트 커미티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리산 커미티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레이암 커미티라고 이름을 여러 번 바꿨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인돈 박사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 캠프를 설립하는 데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일종의 몸부림이었다. 제가 뭐 할 말씀은 많지만은 그렇게 안 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돈 박사님의 그 며느리, 그러니까 인요한 인세반 박사님의 엄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돈 아들 인휴의 사모님, 그러니까 인애자예요. 로이스 린튼이라고 인애자. 근데 그분이 이제 인돈 선교사 그 전기를 좀 썼어요. 근데 뭐 책으로 내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글을 좀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놀지 않는 선교사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놀지 않는 선교사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돈이 48년을 선교를 했어요. 그 남장로의 선교사들 중에 평생 선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선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일도 열심히 했지만은 이분들이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work and life and balance. 워라벨 요즘 우리말 그러죠. 워라벨, work and life 이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과 삶의 균형 이거를 잘 맞춰서 이분들이 그렇게 적절하게 해 나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교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지리산 이 선교사 캠프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이번 여름에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인돈 전기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건 인요한 박사가 여기 이사장이에요.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 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지리산 유적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일제부터 썼으니까 일제의 허락을 받아내서 그거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구례 화엄사에서 그걸 막 반대를 해가지고 그 빨리 철거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예요. 정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 불법 시설물이라고 법에 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고, 아니 일제시대 때에도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거를 철거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종교적인 갈등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선교 유적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우리가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유적이나 역사는 잊혀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지리산이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럼 모든 국민들이 가서 그걸 보고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일제강점기 어두운 때에 와서 병원 사역, 학교 사역, 복음전도 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이 삶의 흔적, 즉 생존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 그런 역사, 문화, 유적을 우리 후손들이 보존하지 못한다면 매우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전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문화재 등재를 해서 당당하게 우리 기독교 문화유산으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것들을 좀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떠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전주에도 기독교 역사문화박물관, 제가 명칭은 잘 정확히, 네? 근대 역사 기념관.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뭘 볼 게 있어야죠. 말로만 떠들면 한계가 있는 거죠.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접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유산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거기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잘 배워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런 역사 문화가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남장로의 학교, 거기 아직 1페이지를 못 나가고 있네요. 1901년에 전주를 시작으로 학교를 세워갔는데, 여기 혹시 이제 신흥학교 관계자분 계시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 신흥학교는 올해 이제 120년사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1900년을 그 신흥학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1900년 9월 9일에 레이놀즈 선교사, 그 각주 5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레이놀즈 선교사가 신학문당이라는 데에서 김창국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이분을 가르친 것으로부터 학교 시작을 보는데, 선교의 공식 역사로는 1901년 7월 1일이 학교 시작으로 보고 있고요. 시작한 사람은 해리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학교에서 얘기하는 1900년 9월 9일에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안식년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지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역사 확인 작업이 조금 더 치밀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의 공식 기록으로는 1901년 7월 1일이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멀티 오리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흥학교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기원은 언제 시작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다. 아까 기독교 시작 1884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알렌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선교 시작 안 됐습니까? 됐지요. 성경은 이미 막 전래가 되고, 1887년에는 성경이 아예 번역이 되고, 1882년에는 최초의 이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이 인쇄가 돼가지고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1884년을 기독교 원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흥학교도 여러 가지 그 기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놀즈 선교사가 가르친 것도 기원인 거고, 그러나 선교에서는 공식적으로 1901년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기원인 거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기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왜 설명이 좀 다른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 1페이지 제일 밑에 선교회의 그 학교 운영 방식으로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은 한국의 장로교 선교회가 채택한 선교 방법입니다. 처음에 북장로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장로회와 다른 선교회가 다 선교 방식으로 채택한,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의 공통 분모가 되는 선교 방법론입니다. 감리교는 네비우스 정책을 따르지 않았고요. 장로교만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크게 three self, 3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자.
여기 중국의 삼자 교회가 있죠. 그 삼자랑 같은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삼자를 중국 공산당이 요구를 해서 시작을 한 거지만 한국의 네비우스 삼자는 선교사들이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리 셀프인데 하나는 자립이고 두 번째는 자전이고 세 번째는 자치예요. 요즘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 네비우스는 누구냐 뭐냐, 이게 선교사 이름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중국 산동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인데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 마펫이 다 이 젊은 선교사 20대, 그러니까 선교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한 네비우스를 초청해서 2주간 세미나를 했어요. 당신 선교하는 거 우리한테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네비우스가 세미나 한 거예요, 2주 동안.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줬고 배우면서 야,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 바로 한국은 네비우스가 가르쳐 준 선교 방법대로 우리가 선교하자. 이렇게 북장로에서 먼저 정하고 이게 장로의 선교 방법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고 이름을 짓는 건데, 이 자립은 셀프 서포트예요. 그 다음에 자전은 셀프 프로퍼게이트 혹은 프로퍼게이팅. 그 다음에 자치는 셀프 거번, 셀프 거버닝. 이렇게 다 동명사로 말하는 게 좋겠네요. 프로퍼게이팅, 서포팅, 이렇게 동명사로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립은요, 선교사 돈 가지고 교회 세우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돈을 내서 헌금해서 교회 짓는다, 이겁니다. 학교 운영도 선교사들 돈 받아서 하지 않는다.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교회와 학교 운영한다. 이게 다 자립이에요, 자립. 자전은 뭡니까? 선교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그래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전도한다, 이겁니다. 이게 셀프 프로포게이팅입니다. 자치는 뭐예요? 선교사들이 회장하고 노회장, 총회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진벨이 마지막 외국인 총회장이에요. 1914년 마지막.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다 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장자리하고 한국 사람들은 종하고,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와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토착교회. 저는 이제 이거를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선교. 예?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그런 거로 따지면 이제 그런 교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감리교는 아니에요. 감리교는 기관 선교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선교의 자금으로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했어요. 그것도 궁금하시죠? 왜 한국에서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더 부흥했는지. 감리교는 기관 선교를 했고요. 장로교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했어요. 그 무슨 차이가 있냐? 1930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단 경기가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죠. 그러면 뭐 먼저 줄입니까? 선교비 먼저 줄이죠. 그러면 막대한 돈이 있어야 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돈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선교 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선교에서부터 나오지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예요. 자기들 학교고 자기들 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나는 객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주인의식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누구나 전도자예요. 누구나 지도자고 누구나 전도하는.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말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전도사가요, 목사의 평신도예요. 전도사가 안수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unordained pastor예요. 이게 말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unordained pastor. 여기 ordain은 안수를 말하는 거니까 안수 안 받은 목사라는 건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안수를 안 받는데 어떻게 목사입니까? 이 전도사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한국에서만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이 프리처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없을 때 선교사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뭐 합니까?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런 일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교인이 다 목회자인 거예요. 사실은 한국 교회는 그게 선교적인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특히 장로교회가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뭘 강조했나요? 성경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이걸 뭐예요? 사경회예요. 사경회. 한국 교회는 그래서 사경회로 성장한 교회예요. 성경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이 지도자 되고 이 사람이 전도자 되고 이 사람이 일꾼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교회 개척하고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플래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핵분열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선교 방식입니다. 제가 인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선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학교는 네비우스 원리에 따라서 시작을 했다라고 한 얘기는 그 1페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을 선교회가 처음에 학교는 설립을 하지만은 그 운영의 절반은 한국 교회가 되게 한다. 계속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이 학교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연합이사회 얘기를 할 겁니다. 연합이사회. 선교회가 학교 세우면서 선교사들이 다 운영한 게 아니라 연합이사회를 꾸려요. 그럼 거기 선교사 반, 한국교회 반 들어와가지고 이사회로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호남 기독학원의 모체예요. 호남 기독학원 보면은 학교가 다 다르지만 이사회는 하나이잖아요. 아십니까? 이사회가 하나여서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이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학교들이 있어도 하나의 유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선교사들한테 배운 거예요. 남장로의 선교사들. 그 연합이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사 반, 한국교회 반 들어가서 학교 운영을 같이 해나갔다.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들이 어떤 기관을 독점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 사역에 충실해서 그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을 이 남장로의 선교사들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 가보시면 인돈 박사님 1912년 9월에 내한해서 1960년 6월에 퇴임할 때까지 48년 동안 남장로의 한국 선교사로 봉직했는데 군산에서는 1912년부터 1926년까지 14년을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12년부터 26년까지 14년을 있었고요. 전주에서는 1920년부터 1955년까지 약 29년간 다만 이 기간 동안 일제에 추방당해가지고 미국에 6년 계셨죠. 그거를 빼면은 전주에서 23년을 계셨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옮기셨죠. 1955년부터 60년까지 5년 동안 대전에 계셨고 그러니까 인돈 선교사님이 제일 오래 선교한 곳 전주예요. 그리고 가장 애착이 많았던 곳도 전주예요. 인사래 그 선교사님 그 전주 떠날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여기 우리의 터전인데 여기 떠나서 대전 가는 게 좀 두렵다. 이제 이런 말도 하셨는데 사실 인돈 박사님 대학을 전주에 세우고 싶어 했어요. 전주에 이 장로회 대학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선교회가 대전으로 정한 거죠. 오늘 강의 보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회가 왜 전주가 아니라 대전으로 했는지. 그건 진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전은 5년밖에 안 계셨고 전주가 중심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돈 박사님 뭐 하셨나? 교육선교사였다. 교육선교사가 뭐 하는 분이냐?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 바로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을 했던 교육선교사였다. 남장로의 선교사들은 딱 그게 타이틀이 있어요. 이벤젤리스트인지 아니면 에듀케이셔널 워크인지 아니면은 메디컬 워크인지 이게 딱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인돈 박사님은 에듀케이셔널 워크, 이 교육 사업이 그분의 주된 역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지역의 전도는 다 책임을 맡았어야 돼요. 남장로의 정책이 그래요.
교육 선교사도 전도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 선교사도 전도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장로의 팔러스예요. 그러면 인돈 박사님이 1930년에 두 번째 안식년 갔다 오면서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1930년에. 그래서 인돈 박사님은 그래서 목사인 동시에 학교 교장으로서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군산에서는 영명학교 교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는 1926년에 전주로 옮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옮겼냐면 지정학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학교를 만드는 책임을 인돈 박사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1926년에 그 일을 맡아서 1933년에 그걸 해냅니다. 6년 만에 해내요. 남장로회는 1923년부터 지정학교 하자고 말했는데 쭉 못하고 있다가 26년에 인돈 박사님 맡고 나서 33년에 6년 만에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학교 문 닫아요. 1937년에 학교 문 닫아버린다고요. 물론 36년에 이제 결정을 하지만 37년에 문 닫아버려요. 왜 닫아? 신사참배 때문에 닫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걸쳐서 해놓은 작업을 한 3년 운영하다가 불과 3년 만에 문 닫는, 그 문 닫을 때 그 총 책임자가 누구냐? 인돈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인돈 박사님은 지정학교 만든 일을 해도 책임자고 그 학교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셨고 일제가 신사참배 해가지고 선교회가 그러면 학교 운영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남장로회는 다른 선교회하고는 달리 선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닫게 했거든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게. 그 위원회 위원장이 인돈 박사님이에요. 인돈 박사님이 전권위원장이에요. 학교 폐쇄 전권위원장. 그래서 지역에서 학생들이 데모도 했어요. 수피아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교장 찾아가가지고 강당에 감금시켜놓고 교장 못 나간다. 이거 취소해라. 데모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걸 취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결정했고 그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원장이 인돈 박사님.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대학을 세워야 된다. 이 플래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1957년에 남장로회에서 그 10년간 얼마의 돈이 들 건가를 다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광주가 한 57만 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주도 한 58만 불 정도가 나왔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전주에 돈 들어가는데 58만 불이 든다. 광주에 돈 들어가는데 약 한 57만 불이 든다. 순천은 한 4만 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목포도 한 18만 불이 든다. 대전은 120만 불이 되는 거예요. 120만 불. 그러니까 전주는요, 여러분 병원이 있어요. 광주에도 병원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의료 장비 구하고 하는데. 근데 거기가 50만 불대인데 대전 대학은요, 거기 120만 불이 들어가니 거의 2배예요, 2배. 그리고 이 목포에 비해서는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선교의 재산이 초토화가 됐거든요. 인민군들이 다 싹 쓸어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복구하는 일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 다 초토화가 되어 있어. 지금 선교의 자산 다 망가졌어. 선교를 다시 해야 되는데 기존에 망가진 것만 고치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전에 안 해본 걸 하자는 거예요. 대전에 학교 세우자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큼 들어요? 다른 거 거의 2배, 4배씩 들어, 10배씩 들어가요. 그거를 해냈는데 그거 누구 머리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왔나?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걸 누가 선교회를 설득시켰나? 그리고 누가 그 미국의 해외 선교본부, 거기서 돈 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설득시켰나? 그리고 그 학교 세우자라고 결심한 다음에 1954년에 전쟁 끝나고 학교 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1956년에 개교를 하더라고요. 2년 만에 대학을 세운 거예요. 여기 2년 만에 그 대학 세우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기준이 좀 다르죠. 그거 누가 해냈냐 이거죠. 제가 쭉 사료를 읽다 보니까 인돈 박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교육 선교사로서 군산의 영명학교, 전주의 신흥학교, 그 다음에 일제 신사참배 반대에서 학교 다 문 닫는 책임자, 그리고 일제 패망하고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 전권위원회, 그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교 재건하는 책임을 맡았고, 그 다음에 대학 설립에 관한 책임 계획 맡아서 운영하신, 이분의 선교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교육 선교고, 그 모든 일에 항상 그 책임을 졌던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산에서의 활동은 좀 넘어가 보시죠. 군산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3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 밑에 단에 군산의 영명학교 교장할 때 3.1운동 일어났다 그랬죠. 군산 지역의 3.1운동은 다른 호남 지역 3.1운동의 진원지예요. 그러니까 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다른 호남 지역으로 3.1운동이 확산되는 그 진원지가 군산이었고요. 그러니까 군산의 3.1운동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군산에서의 3.1운동의 그 센터가 어디였나? 봤더니 군산 영명학교, 군산 멜볼딘 여학교, 군산의 예수병원. 이게 다 남장로의 학교 병원이거든요. 그때 이 인돈이 군산 영명학교 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인돈 박사님은 우리 한국의 3.1운동이 호남 지역에 확산되는 주된 그 진원지가 됐던 군산의 영명학교 교장으로서 그 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이게 좀 궁금하시죠? 근데 요 1919년이 인돈 박사님이 첫 번째 안식년을 갔던 시간이에요. 근데 요때 이분이 미국에 가서 뭘 하셨냐면, 미국 애틀란타에서 남장로의 평신도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3.1운동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기사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긴 공간이 안 돼가지고 그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그 번역한 걸 빼놨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다. 일본이 한국을 10년간 지배하면서 한국의 민족성을 박탈하고 언어를 빼앗고 자유를 빼앗아서 한국 사람들이 기댈 데 없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가 아니라 거기 차분하고 평화로운 비폭력적 저항으로, 그것만 그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세계를 향해 부르짖었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이다. 그래서 2010년에 이 인돈 박사님이 정부에서 그 건국훈장 애족장을 그 후손들이 받았습니다. 이 3.1운동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일제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을 하셨다라는 그 공헌을 인정을 받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2010년 제91회 3.1운동에서 인돈 박사님을 건국훈장 애족장을 그 유족들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걸 놓고 보시면 인돈 박사님이 3.1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아실 거고요.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21년에 지리산에 그 여름 휴양지 만들었는데 1922년부터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지리산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23년에 일본 그 청독부,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제국대학이 그 소유주입니다. 지금도 서울대학이 서울대학교 농대가 그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제국대학 땅이었는데 지금 서울대학으로 이전된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시스템에 큰 변화 없었다고 보는데, 그때 일본을 설득을 해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인돈 박사님이에요. 인돈 박사님이 거기 24번 각주 문장 보시면 서로독이라고 스와인하트라고 이분하고 인돈이 대표로 제국의 그 도쿄로 가가지고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 관계자, 그 땅의 그 소유주였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설득해서 이 땅을 받아내서 선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게 오늘날 바로 지리산 선교 캠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일제의 교육제도 아래서 선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가의 부분인데, 그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5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은 1915년 3월 24일에 일제가 개정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립학교 교육을 일제가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공립학교야 자기들이 멋대로 하면 되지. 근데 사립학교를 자기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일제가 사립학교까지 다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몇 조이죠? 사립학교 제 6조에 보면은 이 교과 과정, 그러니까 커리큘럼, 이거를 일제가 정한 대로만 해라. 다른 과목은 넣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도 못 가르치고 채플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0조에 보니까 교사 뽑을 때 아무나 뽑지 말고 일본말에 통달한 사람만 뽑아라. 이 뭡니까? 이제 교원을 뽑을 때도 그 일제가 간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제한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과목을 만들어 놓고, 교사를 뽑는 것도 손에 져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 사립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총독이 뭐라 그랬냐면은, 각주 32번 이 총독, 이런 법을 왜 만들었냐? 이 종교에 기반하는 이런 어떠한 형태의 교육, 이건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목적이다. 종교 교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 아예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은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딱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학교 세워놨는데 이제 성경도 못 가르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교사 뽑을 때에도 허락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 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1911년에 그 교육평의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교육평의회는 뭐냐면 여러 선교회가 같이 공동 대응해서 이 법을 좀 개정하는 압박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 교육평의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제가요 씨도 안 먹힙니다.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거 무산됩니다. 1917년에 이 교육평의회 무산돼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누가 빠져나갔냐면 북감리회하고 남감리의 캐나다 장로회 제일 먼저 빠져나갔어요. 이거 그냥 빨리 일본이 시키는 대로 인가 받는 게 유리하다. 빠져나갔고, 우리는 절대로 안 해. 이거 계속 버틸 거야 라고 했던 데가 바로 남장로회 선교회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일제가 10년간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1915년이니까 1925년까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 인가 취소돼가지고 학교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남장로회는. 근데 북감리회, 남감리회, 캐나다 장로회는 빠져나가가지고 인가를 추진을 했던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5페이지 마지막 단락.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쓴맛을 봤거든요. 야, 이 한국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딱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1920년 3월 1일에 법을 바꿉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법을 바꿨는데, 그 법에 바뀐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과목은 알아서 해도 된다. 다만 두 과목, 수신과 일본어 과목, 이거는 못 받고 나머지 과목은 자율권을 행사해도 된다. 그러니까 수신이 뭡니까? 도덕 과목이 국민윤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국민윤리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국민윤리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국민윤리학과 졸업하신 분 계십니까? 국민윤리라는 게 국민이 일본 시민이란 뜻입니다. 천황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국민학교 요즘 그런 말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국민은 천황의 백성으로 그 윤리를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윤리는 매우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가르치라는 거, 그거 빼지 말아라. 그거 놓고, 사립학교 그건 꼭 놓고 나머지는 해, 이겁니다. 천황제 교육 하라는 거예요. 일본말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한시름 났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1922년 2월 6일에 일제가 조선교육령이란 더 큰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교육령 밑에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을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바꿨는데, 이게 명분은 좋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교육제도를 통일시켜서 낙후된 한국의 교육의 이 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일본 본토와 교육의 수준을 맞추겠다. 그래서 이제 차별을 두지 않겠다. 한국 학교 졸업해도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게 막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이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립학교는 관계가 없는데 사립학교는 일제가 딱 수준을 정하는 것.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학교 인가 주지 않겠다. 인가 주지 않으면 각종 학교요. 각종 학교는 뭐냐? 졸업해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걸었어. 학교 시설. 두 번째, 교원, 교사들의 질. 세 번째, 학생들의 학력 수준. 요 세 가지가 공립학교와 비등하거나 공립학교보다 좋아야 된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건 참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주대랑 전북대랑 경쟁이 되겠습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하자 그러면은 전북대의 그 건물 같은 많은 건물을 전주대도 가져야 된다. 뭐 교수들도 이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럼 되겠습니까? 경쟁이? 뭐 예를 들어 한남대랑 충남대랑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서 그보다 낫거나 그와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좋은 거지 사실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숨겨놓은 겁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학력 인정도 안 받는 학교 왜 갑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원을 안 하겠죠. 자퇴하겠죠. 일본 학교로 가겠죠. 그럼 학교에 남는 학생들은 누구겠어요? 일본 학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가는 학생들. 공부를 못해서 입학을 못하는 학생들만 남겠죠. 그러면 교회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운 갈등에 봉착한 겁니다. 자, 정체성을 지킬 거냐? 학교의 경쟁력을 키울 거냐? 정체성을 지키면 일제가 인가를 안 해주는데 그럼 경쟁력을 키우면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학교에 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제가 요구한 게 그거죠. 당시에 그 신문들 보면은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의 학생들 데모, 집단행동, 동맹휴업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학생들 요구 조건은 뭐예요? 아 이거 인가 받아라 우리 학교. 우리도 왜 학력 인정받게 해라. 왜 우리 불이익을 당하게 하냐. 이 학교 졸업해도 대학을 못 간다. 이 학교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 이 학교 졸업해도 교사를 못 한다. 그러면 내 이 학교 다녀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압박하는 거야. 인가 받으라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기도했죠. 그러다가 지정학교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지정학교 제도 6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 원래는 1921년 4월 25일에 공표한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따른 조치인데 이거는 총독이 인정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학교인 경우는 그 자격을, 그 시험 검정, 무시험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얘기는 학력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총독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교는. 세 가지 기준. 뭐죠? 시설, 교수의 질, 학력 수준. 요 세 가지 보고 이 공립학교 정도라면 인가를 줘서 지정학교로 인정을 해줘서 학력 인정해주겠다. 그게 나와서 이제 선교회가 야 이거는 우리가 마음껏 학생들에게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채플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일본 학교처럼 똑같은 자격을 인정받아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돌파구구나. 그래서 지정학교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거기 6페이지 마지막 단락. 1923년에 군산에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교의 건물들을 많이 져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도 많이 뽑아야 돼요. 그 실력 있는 교사들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확 높여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선교에 돈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 학교 하나, 여자 학교 하나, 두 개만 지정학교 한다. 그리고 여기는 고등학교 과정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 선교회 학교가 10개가 있었는데 나머지 8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르치고 당시 고등학교가 4년 과정이었으니까 3학년, 4학년 고급 과정은 전주에는 신흥으로 남자는, 여자는 광주 수피아로 그렇게 보내는 식으로 집중을 한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느 학교 지정학교를 할 건가. 그랬을 때 남자 학교는 신흥학교로, 여자 학교는 광주의 수피아 학교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 선교회는 두 학교만 지정학교로 간다.
나머지는 그냥 미인가로 남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표 달아놨습니다. 7페이지 표를 보면 1925년, 26년 교육 예산만 제가 쭉 뽑았는데 전주의 남학교가 12,000N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여학교는 광주가 8,000N으로 다른 학교에 또 한 2배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것 갖고도 모자라죠. 그러나 선교의 예산 중에서 거의 2배씩 여기 집중하면서 인가를 추진한 거고, 그 표 아래 딸락 보면은 인도에게 이제 전주로 가라. 군산에 있다가 이제 전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거고, 그거는 전주에 가서 이 신흥학교를 지정학교로 만들어라. 라고 미션을 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26년 6월 달에 이렇게 업무 조정이 돼서 인도니 지정학교 일을 위해서 이제 전주로 가게 된 겁니다. 8페이지에. 그래서 8페이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1926년 남장로의 35회 연례회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션스쿨 연합이사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미션스쿨 연합이사회. 이게 선교사 반, 한국교회 대표 반, 그렇게 해서 모든 학교를 연합으로 운영하는 연합이사회를 조직을 한 겁니다. 이거 왜 조직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와 선교회가 같이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거기 이제 제가 그 인용을 좀 해놨습니다. 그 정관이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 11번, 정관의 11번 보면 교장은 반드시 선교회가 임명하는 걸로. 학교의 교장은 반드시 선교회가 임명하고, 교사는 이제 학교가 뽑지만 그러나 그 선교회가 검토하고 또 교장이 검토해서 거부하면 이것은 그 교사는 뽑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고, 이게 오늘날 호남기독학원의 모체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저기 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1926년, 27년 이 미션스쿨 연합이사회 선교회에서 보낸 이사들이 누구냐를 보시니까 전주니까 당연히 전북노회랑 관련이 되겠죠. 인돈 박사님은. 그래서 1926년에 그 윌리엄 엘더만 린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27년에도 인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인돈은 항상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거의 9페이지에 인돈의 교육선교 이념 이렇게 보았는데, 인돈에게 있어서 교육선교는 뭐냐? 핵심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그게 교육이다. 첫 번째 단계는 선교사들이 전도한다. 이거는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건 초창기야. 그런데 이제 원숙한 단계에 가면은 전도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회는 뭘 하죠? 한국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뭐죠? 기독교 지도자를 길러내는 게 학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선교회 학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던 거죠. 여기에 세 가지 기준. 이 기독교의 지도자를 길러내려면 세 가지 기준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교사인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인 교사. 학생들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니까.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야 학교가 좋은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 기독교인 교사. 두 번째, 학생들이 또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인도인이 나중에 이제 좀 비율을 정하지만 대다수의 학생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 수가 적거나 비기독교인 수가 많으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기독교적인 영향력은 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기독교인 학생들 학교에 입학시켜도 돼요. 그러나 학교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야. 너 이 학교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올래? 동의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과 과정이에요. 물론 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을 해라. 한마디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입니다. 그냥 정보만, 지식만 제공하지 말고 그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거가 연합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그 선생님한테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인격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업 시간만 수업이 아니에요. 학생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다 수업의 연장이에요. 우리 한남대 오시면 인돈 선교사님 사택이 있는데요. 인돈 선교사님 사택을 보시면 어떻게 지어졌냐면 위는 이제 기와집이에요. 한옥식 기와를 얹었고 밑에는 서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한국의 조화예요. 이거 이분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을 위한 대학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스며들어 가야지 우리가 도드라지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미 이분은 한국 사람이라고 반은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여기가 이제 외실이에요. 여기가 내실이고. 그러니까 그 침실은 다 여기 있어요. 침실은 다 여기 있고, 부엌이 여기 있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응접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로 누가 왔겠습니까? 학생들이 오는 거죠. 집에 와서 그렇게 밥을 많이 해 먹였어요. 밥 먹으면서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수업의 연장인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정원 총장님이 총장님이셨을 때 집에 이제 불러서 피자를 사모님이 구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신대 다니면서 교수님이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 얻어 먹으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이제 과대표였기 때문에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또 귀한 대접을 하셨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항상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됐나 보죠. 그랬더니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선교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웠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배운 게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교사들이 밥만 해 먹였겠습니까? 밥 먹으면서 배우는 거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인격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인돈 박사님의 이 집 구조만 봐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한테 교육받은 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남장로의 선교사님들한테 직접 배운 선생님들을 보면은 좀 달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거기 10페이지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 다 그런 말들이고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선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식민교육의 목적은 그 두 번째 윗줄이죠.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민과 독실한 숭배자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인돈 박사님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한국의 우리가 기독교적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최고의 봉사라고 말했던 겁니다.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일제강점기에 천황의 독실한 숭배자가 아닌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하는 미션 스쿨이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교다라는 사명의식이 인돈 박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도 지정학교 꼭 해내야 된다. 이거 못하면 애들이 우리 학교를 시시하게 볼 거야. 그리고 인가도 못 받을 거야. 그럼 누가 이 학교에 오겠냐? 그럼 이 학교 운영이 안 되겠지?
그럼 학교 운영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학교 운영이 안 돼서 망하지? 그러면 한국교회 지도자는 이제 어디서 길러야 되냐?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한 지도자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 이 학생들 다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한국에서 선교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다. 부창부수라고 그랬죠? 이 인사례 박사가요. 뭐라고 했냐? 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 11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은 선교 편지 썼는데 우리 이거 못하면 학교 운영 못하고 학교 운영 못하면 이제 우리 다 못한다. 이제 우리 기독교 지도자 못 길러낸다. 근데 당시 미국이 경제공황이라 선교 예산이 40%가 깎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려가실 거다.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긴 쓰진 않았는데 이때 인사례 박사가 읽었던 책이 있더라고요. 허더슨 테일러 전기를 읽었더라고요. 허더슨 테일러 전기. 허더슨 테일러 누구신지 아시죠? 예, 중국에 내지 선교회 하면서 중국 전도하신 분인데 이분은 항상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난관을 뚫고 나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허더슨 테일러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체근하면서 해냈죠. 근데 더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그 편지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된 다음엔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막 40% 예산 깎이고 막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고요. 마침내 1933년 3월에 드디어 1933년 4월에 12페이지 네 번째 줄 지정학교 인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고요. 안타깝게도 수피아 학교는 1936년까지 지정학교 취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순순히 지정학교 인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트집을 다 잡았고 수피아도 건물 지었습니다. 돈 많이 들여와서 윈스보로 홀 이런 거 지었어요. 뭐 우리 그린스보로 우리 또 홀도 우린 신흥학교에 지었지만은 그러나 수피아는 안 됐어요. 근데 1937년에 이제 다 학교 문 닫았으니까 결국 수피아 학교는 인가를 못 받아낸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신흥학교는 했단 말이에요. 인돈 박사의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12페이지 보면은 신사참배를 강제해가지고 결국엔 13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1936년 11월 4일에서 5일에 열린 회의에서 중요한 회의입니다. 1936년 11월 4일, 5일에서 열린 남장로 회의에서 학교 문 닫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학교 문 닫는다. 거기 인용한 거 제가 넣어놨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 교육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선교 사업, 교육 선교죠. 이거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위원을 정해놨죠. 인돈 위원장, 노라복, 변요한, 김하각 쭉 써놓고 한국에 있는 모든 스테이션은 이 위원의 권한 없이 단독 행동하지 마라. 요게요, 북장로회도 다 이 똑같이 폐교를 했는데 남장로회랑 북장로회랑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 남장로회는 아예 선교회 전체가 정해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문 닫게 했습니다. 근데 북장로회는 각각 이제 선교사들이 알아서 했던 거고요. 남장로회는 선교회 차원에서 이걸 다 일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쭉 해나간 겁니다. 그 위원장이 인돈이에요. 인돈 박사님 자기가 세운 학교를요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합니다. 근데 계속 학생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14페이지. 그러니까 미국의 해외 선교본부 총무가 있어요. 풀톤 다비라고. 이 사람은 한국에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미국 해외 선교본부의 공식적인 재가로서 이 학교 폐쇄를 결정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장로회는 여기서 완전 마침표 찍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절대로 이거 번복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계속 찾아오죠. 한국교회 지도자들, 학생들, 학부모들 계속 찾아와서 막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걸 딱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마침표 찍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섭섭한 일이죠? 선교사들이야 문 닫고 집에 가면 되지. 근데 공부한 학생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제가 쭉 인용한 거 보이시죠? 한국 학교에 관한 정책.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센 것들이에요. 그러나 매우 유화적인 외교적인 수사로 해놨습니다. 거기 어쨌든 7번 보면 4번 기독교적 원칙을 양보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근의 전개 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선교회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학교를 폐쇄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한다. 이게 미국 해외 선교본부 총무가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그리고 7번 4월에 새 학기부터는 신입생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학급은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운영한다. 8번 그러나 만약에 일제가 계속 신사참배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졸업생들 졸업하기 전에라도 학교를 바로 문 닫는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고 11번 이게 센 거예요. 우리가 비상사태에 학교 재산 처분하는 거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나 판매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정해놨죠. 증여, 임대, 대여, 판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는다. 왜냐? 이 학교 재산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후원해가지고 만든 거고 예수님 가르치라고 지어놓은 건물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방임하는 거다. 그리고 한국의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학교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누구에게 이걸 떠맡겨가지고 우리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이 선교의 재산 끝까지 우리가 지키겠다 이겁니다. 대단해요. 이거 만약에 다 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선교 있던 학교들 다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거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 폐망 후에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다시 다 재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세워놓은 건데 누구한테 맡겨서 제가 요즘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회 유지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에 땅들 많이 떼줬어요. 병원에 땅들 많이 떼줬어요. 근데 자기들 어렵다고 땅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 거기 엉뚱하게 아파트가 세워지고 아니 그 아파트 세우라고 선교회가 그 땅을 이렇게 해서 넘겨준 다 무상으로 줬거든요. 그거 책임 방기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제 때 지킨 거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하라고 만든 터전을 이때에도 안 팔고 그걸 지켜냈는데 지금 좀 어렵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들 월급 받고 말이죠. 그거는 이건 책임 방기예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937년 9월에 학교 폐교를 합니다. 왜 폐교를 했나? 자꾸 일제가 신사참배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흥학교 그 역사를 보니까 학생들 가서 막 울고 불고 신사참배 안 하겠다라고 막 그러는 바람에 난장판이 됐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인돈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유화래라고 광주 수피아 교장이었던 분은 자기 편지에 써놨습니다. 선생들이 학생들 데리고 신사참배하러 간 거예요. 근데 선생들은 일제랑 다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해라. 안 그럼 너 혼나 뭐 이렇게 협박도 했겠지. 근데 선생들한테 좋은 조건을 뭐 제시도 했겠지. 학생들이 선생님들 따라서 신사참배하러 갔어요? 어떤 애들은 안 갔대. 소수는 안 갔대. 학생들 대부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화래가 교장이 학교 문 닫았대. 학생들 신사참배하러 간 동안 학교 문 닫았어. 끝나고 애들 왔어. 문 안 열어줬대. 그거 다 학용품, 책가방, 짐 다 있는데 못 들어온다 너네들. 너네들 다시는 못 들어온다. 고집을 딱 부렸다는 거. 그러니까 경찰도 오고 애들 짐만 좀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설득해서 그래 그럼 당장 짐만 가지고 나가라.
얘들 짐 가지고 나가고 그날로 학교 폐쇄. 요게 37년 9월의 일입니다. 다 똑같은 절차로 학교 문 닫았어요. 군산만 좀 덜했어요. 왜냐하면 군산에는 지역에 신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아도 됐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군산은 조금 이 일자가 좀 늦지만 다른 지역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가 폐쇄가 됐고요. 인돈 박사님 이제 학교 건물 다 비어졌으니까 사무실 집으로 옮기면서 거기 제가 1938년 1월 22일 날 쓴 편지 일부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97번 각주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땀 흘려서 어쨌든 나만 고생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선교회가 40년 동안 그렇게 발전시켜온 학교, 이 문 닫았습니다. 그 가슴이 어떠실까요?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 웃음소리 들리고 그러던 건물이 다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인사래 선교사님, 학교 학생들 이제 폐교 당한 다음에 다 버스가 와가지고 학생들 다 실어 날랐답니다. 다 전학시켰다는 거죠. 학생들은 다 공부했어요. 전학 조치 다 돼가지고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일 슬픈 날이다라고 인사래는 편지에 써놨습니다. 이날 제일 슬픈 날. 인돈 박사님은 이날이 가장 어두운 날. 한국 선교의 가장 어두운 암흑. 이렇게 딱 쓰시면서 뭐라고 했나. 거기 제가 이거 내가 평생 해왔던 일들 이거를 스스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학교에서 수고한 선교사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미래의 꿈을 꿔야 될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건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이거는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하는 거 이건 오히려 영광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 학교를 팔아넘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닫힌 문을 다시 여시고 이 끊긴 길을 다시 열어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일제가 막은 이 학교의 문을 하나님이 다시 여시고 일제에 의해서 가로막힌 이 길이 다시 미래에 활짝 열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저는 이 한남대학 이 역사를 보면서요, 야, 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그 당시 학교 문 닫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제가요, 45년에 망하잖아요. 8년 만에 망한다고요, 8년 만에. 8년 만에 망한다고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 뭐 했습니까? 1938년도에 신사참배 총회에서 가결했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이 옳았을까요? 신사참배하면서 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거부하고 닫는 것이. 근데 문 닫는 게 더 큰 교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상상도 해봐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때 결단하고 학교 문 다 닫는다. 예배당 문도 다 닫는다. 지금 코로나인데 뭐 교회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문 다 닫고 우리 그냥 뭐 우리 타협하지 않겠다. 만약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만약 그랬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고 해방을 맞았네? 그럼 우리 느낌이 어땠을까요? 근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켜야지. 기관을 지켜야지. 그래도 학교는 운영해야지. 그래가지고 다 타협한 거 아닙니까? 근데 타협만으로 끝났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가요, 신사참배만 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진행 상황을 보면은요, 예배드리기 전에 국민은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그 극장에 영화로 보러 가면은 대한뉴스 나오면서 그 앞에 애국가 나오고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워하고 그 애국가 다 듣고 나서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례를 했다니까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그 묵도라는 것도 다 그런 전통.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 이 묵도가요. 그런 거예요. 일본의 그 전쟁 나가 죽은 군인들 위해서 무은 장구를 또 비는 그런 묵념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책에 먹을 딱 칠하면서 계시록 읽지 마라, 출애굽기 읽지 마라, 어떤 구절 읽지 마라. 그러고 성경책도 먹으로 딱딱 해서 이거 찬송 부르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저 뒤에 일본 경찰들 둘씩 셋씩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지! 그럼 그날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그 황국신민서사 이런 거 외우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끔씩 학교에서 뭐 시모식 해가지고 국민의례하고 예배를 하거든요. 마음 불편해, 나 솔직히. 물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 잠깐 뭐 좀 헷갈리는 거예요. 꼭 예배 앞에 국민의례 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나?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어쨌든 인도원 박사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정신으로 만약 한국교회가 끝까지 선교회처럼 나갔다면 해방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오늘 제가 15분이나 늦었습니다. 저 강의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